지난주 뉴욕 증시는 이 관세 조치가 어느 정도 일시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평가 속에 4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 발언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상호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발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사실상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때문에 변동성이 이번 주에는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하락 마감됐던 뉴욕 증시부터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3대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각각 0.99%, 0.9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가장 큰 하락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의 하락 요인으로 경제 지표가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1월에 이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상치인 17만 건을 크게 하회를 하면서 고용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실업률과 그리고 평균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업률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인 3.8%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1월 미시간대 이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전월 대비해서 크게 꺾였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또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어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전월 대비 1%포인트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1%포인트가 넘게 급등한 사례는 5번뿐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전장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오후장에는 이 트럼프의 발언이 시장을 짓눌렀는데요. 시장은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다수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 속에 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나 품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일이나 11일에 이렇게 구체적인 발표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시점을 명확하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은 자동차 섹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EU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경고성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데요. 3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라면서 관세 조치를 곧 조치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계감을 계속해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무역 적자와 그리고 특정 품목의 이 교역 불균형 등을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같은 이러한 대미무역 흑자국들이 표적 대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가능성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 무역 전쟁이 좀 확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이 금요일장의 섹터별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은 11개 업종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다우지수 가운데서는 이렇게 엔비디아와 코카콜라, 또 쉐보론 같은 종목들만이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고요. 빅테크들은 이렇게 대부분 급락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배당금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소식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525억 달러 수준의 AI 지출로 이렇게 투입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750달러를 투입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이 지출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3% 넘는 하락세를 만들었고요. 아마존 역시도 이 AI 지출 부담과 더불어서 매출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와 2026년도 이 순 매출
종목들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티와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인도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4개월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중국 내 업체인 니오와 샤오펑 같은 그러한 종목들은 인도 대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테슬라의 하락이 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있었던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뱅크에서 오픈 AI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이 오클로의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AI 발전이 전력 수요를 가속화하면서 오클로 역시도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졌고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문제로 인해서 파산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4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협력업체인 알파벳이 지난 4분기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1%가 넘는 하락세를 만들었고요. 이어서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부진한 1월 매출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자릿수대의 강한 급락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적 발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B2B 사업 성장과 더불어서 또 예약 매출의 급증으로 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분기 배당 재개 등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도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이 빌 에크먼이 대규모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약 23억 달러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퍼몰딩스 같은 경우에는 후불 결제 서비스 기업이죠. 연말 이 쇼핑 시즌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당 순이익 개선과 매출이 전년 대비 47%의 증가세를 만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1%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실업률은 줄어들고 또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49%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달러와 금도 보겠습니다. 네, 달러 같은 경우에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가 되면서 108선으로 튀어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900달러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머스트노우 통해서 알아보시죠.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지난해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되는 걸까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여전히 강한 고용 시장을 놓고 올해 과연 연준이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에 나설지를 추측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 체크를 해보자면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등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전월 3.3%에서 한 달 사이 무려 1%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되면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같은 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신규 고용이 14만 3천 개 증가한 것도 확인이 가능했죠. 또 1월 실업률 같은 경우도 4.1%에서 4%로 낮아졌는데요. 그 가운데 임금은 한 달 사이에 0.5% 오르는 등 미국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3월뿐만 아니라 5월과 6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3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1.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날 동결 가능성이 84%였기 때문에 크게 올라선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에서 인하될 것이라는 연준위원회 발언도 나왔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만약 인플레이션 완화가 계속된다면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 말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결국 향후 2달간의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이 연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강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들 굉장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는 12일에는 CPI 그리고 13일에는 PPI가 발표가 되고요. 또 주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돼 있죠. 그중 파월 의장은 11일과 12일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연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으로는 코카콜라가 11일에 12일에는 시스코가, 13일에는 에어비앤비, 14일에는 모더나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여전히 바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놓게 되는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가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주말 사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과 11일 안으로 무역 전쟁과 관련된 상호 무역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무역과 관련해서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똑같이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완벽한 무관세 국가는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 국가를 상대로 이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교역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에서의 적자폭이 가장 컸고요. 뒤를 이어서 멕시코와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이 9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특정 품목에 부과할지 아니면 모든 수입품에 부과할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해당 소식 이후에 눈치 보기에 나서면서 먼저 우호적인 조치안을 내놓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미국과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한 협상안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고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밝혔는데요. 유럽은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이 낮추지 않으면 미국이 유럽에 맞춰서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군사 장비나 LNG를 더 많이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는 제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춰서 10일 0시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내놓는 대미 보복 조치는 종류가 다양하기는 해도 모든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비해서는 강도가 높지 않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 세계가 말 그대로 트럼프 눈치 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중으로 나올 추가적인 내용들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못지않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일론 머스크가 되겠죠. 말이 너무 많다라는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머스크를 향한 제동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으로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 때문에 곳곳에서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제동하는 이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머스크 CEO의 도지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단 중지한다라는 내용의 주말 사이 전해졌는데요. 이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에게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이나 머스크와 같은 특별 공무원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를 놓고 논란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타임지는 최신호 표지에서 머스크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내 결단 책상에 앉아 있는 합성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대통령은 중요한 연설을 하거나 각종 법안 또 정책 등에 서명할 때 보통 이 책상에 앉아서 진행을 하는데 해당 표지는 트럼프 2기 최대 실세로 부상한 머스크가 정권 초기부터 주요 정부 부처의 폐지와 축소를 주도하면서 대통령 못지않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며 트럼프가 아니라 머스크가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의 새로운 표지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타임지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었냐 알지도 못했다라고 답하면서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을 미래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방정부 공무원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지 소속 직원들은 방대한 정부 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에 주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AI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도지가 현재 파악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는 전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머스크인데 그 외 업무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지만 테슬라는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1월 달에 부진한 실적이 기록한 것도 확인이 되면서 주가는 사흘 연속으로 약세가 이어졌는데 지난 1월 중국에서 테슬라는 6만 3천 대의 판매를 기록하면서 작년 동월 대비해서도 판매량이 11.5%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최대 경쟁사인 중국 업체 BYD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 동월 대비 47.5%나 증가한 판매량을 올렸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에 대한 일시 방편일까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신규 모델 X 또는 모델 S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고객들에게는 차량 소유 기간 동안 무료 슈퍼차징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가 차종에 대한 수요 증대를 위한 조치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 또 머스크는 최근 내놨던 코멘트 중에서 곧이어서 딥시크보다 더 나은 AI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딥시크 자체가 AI 혁명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본인이 세운 XAI나 다른
다른 AI 기업이 곧 딥시크보다 더 나은 AI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머스크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에서는 눈에 띄는 발언들과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머스크의 이런 정치적인 행보가 상당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럽 쪽에서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겠다는 코멘트가 나온 만큼 대표적인 수혜는 역시나 테슬라가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장에서는 다시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는 로봇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탁상형 가정 로봇을 공개했는데 출시는 27년도에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램프 모양의 로봇으로 총 2가지 버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최근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매출 부진 때문에 주가 하락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죠. 또 지난해 2월에는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에 맞닥뜨리고 있었는데 과연 이 로봇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격 자체는 10만 달러 아래에서 지속적인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의 암호화폐 차르가 디지털 자산 규제안과 관련돼서 앞으로 6개월 안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하겠다라는 발언을 주말 사이 내놨습니다. 현재 시장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슈이니만큼 추가적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명확성이 드러나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ust Know 5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언 속에 시장이 다시 한번 뒤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중 관세의 부과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점화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해서 또 이 세수 조치로 활용할 경우에는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확산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 다수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관세 조치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국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 상호 관세를 10일이나 11일에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으로는 독일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미 선제 조치를 했던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이 독일에 미국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과 베트남, 한국도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었고 또 트럼프는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우리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와 식료품을 수입을 하고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해온 만큼 이 다음 관세 부과 대상국은 독일에 이어서 이 EU의 대상국들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그러한 전망도 우세한데요. 먼저 한국은 이 10대 무역 적자국 중에
9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1,278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0.5%의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났습니다. 5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세 조치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미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중국 다음으로 미국이 수출을 하고 있는 비중이 19%로 높기 때문에 역시나 이 관세 조치를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보편 관세보다는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 한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으로 보자면은 석유, 정제 그리고 자동차, 기계류 순이어서 이런 관련 업종들의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이 시나리오별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한국무역협회가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시나리오를 보신다면은 오늘부터 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총 수출은 지난해보다 4억 1천만 달러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 중간재 수출은 줄어들게 되고 이 미국으로 수출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난해 대비해서는 0.1%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보시면은 한 달간 유예됐던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수출 감소폭은 2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0.0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미국의 대반사이익 속에서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시나리오 세 가지 중에서는 그래도 이 수출폭이 가장 적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를 보실 텐데요. 이렇게 시나리오 2번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이 보편 관세까지 추가가 되게 된다면은 한국의 수출액이 약 14조 원 가량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막대하게 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까지 이렇게 수출에 좀 영향을 받을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또 이야기 살펴보시죠. 네, 수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환율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타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하락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를 압박을 하게 된다면은 이 미국의 상품들이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달러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달러의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위안화 같은 상대국의 통화는 절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그러한 국가들에서는 이 달러에 밀려서 좀 경쟁력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이 수입품의 가격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위안화와 이렇게 절하를 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화 가치의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트럼프 일기 당시의 무역 전쟁 상황인데요. 위안화와 같이 원달러도 이렇게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원화 가치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달러 국면에서는 우리가 수출 기업들이 좀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이 손익분기 환율 수준은
1,350원이 가장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환율이 1,450원대 수준이어서 100원 더 높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주요한 이 대외 리스크로 꼽은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이 환율 변동성이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또 석유 제품, 생활용품과 같이 우리나라 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는 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은행주들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주의 자본 비율을 13%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달러가 100원 정도 오르게 된다면은 이 보통주의 자본 비율은 0.3%가량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자산들을 매각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투자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또한 우려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관세 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CPI, PPI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의 관세 조치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 빌 에크먼의 우버 투자, 코카콜라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자, 또 월요일이 돌아왔네요. 자, 지금 그 첫 번째 주에는 매달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되죠. ISM과 S&P의 그 PMI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그 주구장창 나온 다음에 2주차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2월 10일 이 월요일 날은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크게 없는데 이 기업의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자, 맥도날드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자, 도널드 트럼프가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쵸? 알바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가 아르바이트 했던 것은 거짓말이라고 뭐 맥도날드에서 공식 확인했다면서 대선 과정 속에서도 공격이 굉장히 했었고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됐는지 불분명한데 해리스가 아르바이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지막에 그 투표 앞두고 한 2주 전에 한 게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를 굉장히 실제로 좋아하죠. 트럼프 타워에서 항상 파티할 때도 그랬고 이 지금 그 비행기 에어포스 원을 탔을 때도 그 케네디 주니어는 굉장히 그 건강을 자기가 생각한다고 하면서 뭐 백신 회사도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라고 했더니 안 먹어가지고 트럼프 장남이 웬만하면 이번에는 먹어라 했더니 썩소를 짓고 있는 그 표정이, 물론 그게 포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됐었죠. 어쨌든 실제로 트럼프는 예전부터 맥도날드를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자,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그리고 온셈이 실적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궁금해질 것 같고요. NFIB 중소기업 낙관론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중소기업의 저 설문조사 저것도 중요하죠. 예전에 나왔을 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이 그 낙관론의 수치가 좋았었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가지고 뭔가 중소기업에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필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저 중소기업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굉장히 이 자신감이 넘쳤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자, 유일하게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영구 투표권을 가진 거의 이사급이죠. 7인의 이사회가 있는데 거의 7인의 이사회에 플러스 1 알파라고 치면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유일하게 뉴욕이라는 그 어떤 저희 존재 때문에 뉴욕만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돈을 제일 많이 지금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혼자 걱정 없이 매년 투표권이 있습니다. 매 분기를 포함해서 연 8번 열리는 이 연준의 FOMC에서 항상 투표권이 있다. 자,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베스 해맥이 연설합니다. 자, 혜성처럼 등장한, 그렇죠? 이번엔 투표권이 없지만 처음에 투표권을 갖고 나서 바로 반대 의견을 펼쳤던 해맥. 그리고 코카콜라, 쇼피파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웰토어, 데오도시 실적 발표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되고요. 자, 지금 고용 지표가 첫 주차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졸트부터 시작하여 ADP에서 나오는 비농업 취업자 수, 그다음에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나오는 취업자 수까지 나오고 실업률까지 나왔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은근히 단단하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물가죠. 고용과 물가 두 개를 잡는 게 연준의 이중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가 지수를 또 이번 주엔 또 나와요. 이게 물가만 들썩이지 않으면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과 물가를 이걸 다 잡은 거 아니야? 하는 굉장히 그 좋은 지금 상황이 나옵니다. 기업의 실적은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자, 월간 미국 연방 예산이 지금 1월 달께 나오고요.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는 하원으로 갑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 예정이고요. 물론 상하원 다 이번에 레드크로스죠. 공화당이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준 의장인 파월에게 아주 공격적이진 않지 않을까. 물론 이게 청문회는 아닙니다. 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연설 예정이고요. 시스코, 애플로빈, 그다음에 에키닉스, CME 그룹, CVS 헬스, 그다음에 로빈후드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자, CME 그룹 저번에 CBOE 얘기 드렸다시피 CBOE는 시카고 선물거래소고 이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입니다. 자, 아예 그 거래소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누이 말했지만 그냥 도박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승패를 결정을 못하겠다. 도박장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거기를 떠날 리가 없죠. 타짜들은 돈이 많고 큰 판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시카고 선물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선물거래소 여기 놔두고 어딜 가겠어요? 세계에. 그렇죠?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안에서 무슨 엔비디아가 망하고 인텔이 부흥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안에 선수가 바뀌는 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냥 그 장만 운영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항상 나오는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사주 평균.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지난주에도 굉장히 그렇죠.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나오네요. 항상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제 증착 장비 1등이자 세계의 이제 그 장비 회사 1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유니레버, 소니, 브룩필드. 자,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브룩필드를 지금 빌 에크먼이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무디스, 에어비앤비, 혼다자동차, 모토로라, 코인베이스. 자,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이거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게 또 장이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베이스는 아예 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코인이 1등하든 2등하든 상관없어요. 그 코인 시장만 커지면 돼요, 그냥.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수출입 물가지수. 자, 거꾸로 이제 발표가 되죠. 소비자, 생산자, 수출입. 원래는 거꾸로이죠. 처음에 수입을 한 다음에 생산자가 이제 소비자 파는 건데 이 순서 거꾸로 된다. 산업 생산 및 용량 활용, 비즈니스 재고. 자, 그다음에 엠브리지와 모더나. 자, 저번에 보여드렸죠. 지금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모더나가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 보여드렸죠. 지금 이 모더나는 백신 원툴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케네디 주니어가 청문회 때 나는 건강을 중시하는 거지 백신 회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자는 것뿐이다. 아무리 그렇게 완화해서 얘기해봤자 지금 시장에서는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통과가 되면 모더나는 급락한다. 이게 지금 알고리즘이 형성돼 버렸어요. 지금 모더나 실적에는 굉장히 지금 악영향이다. 뒤로 가겠습니다. 실적보다는 주가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가격 데이터 중 하나다. 중요하고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의회 업데이트를 발표한다. 상원, 하원 나오고요. 맥도날드, 코카콜라. 자, 지금 트럼프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또 싫어해요. 자기 맨날 운동하고 헬스하고 이런 걸 안 먹습니다. 자, 맥도날드, 코카콜라, 쇼피파이는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 소비자 중심 기업, 소비재 기업 중에 중요한 기업들이고요. 제약회사 모더나,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재무도 예상되고 기술 기업은 시스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건 젊은 층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그렇죠? 로빈후드에서 주식 매매하고 코인베이스에서 코인 매매하고 그렇죠? 이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층들이 또 중요시하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 보겠습니다. 일단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가 됐죠. 목요일에는 ADP에서 발표되는 비농업인 급여가 있는데 그건 이제 ADP에서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만 그냥 자동적으로 소스를 뽑아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다 합쳐서 발표를 하고 그것은 바로 뽑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봉자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입니다. 자, 예측값이 20만 건이 넘었는데 14만 건으로 예상치 하회가 일단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예상치 하회가 나와서 상당히 꺾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박스권 중간 정도 유지하고 있다. 계속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죠. 이게 뭐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완전 고용이 그냥 대박이 나올까 그 생각도 했지만 역시 고점에서 내려갔네요. 왜냐하면 지금 22만 7천 건, 25만 6천 건으로 달리다가 이 2025년도 1월치가 14만 3천 건 확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20만 건을 다시 하회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다시 올라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발표가 됐죠. 실업률은 4%, 그냥 4%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3월 달 예상치는 3.9로 지금 되어 있고요. 3월 7일 날 발표가 되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일단 4.2대에서 떨어져서 꺾여갖고 지금 4로 다시 내려왔어요. 자, 10월 달부터 4.1, 4.2, 4.1, 4점. 자, 이렇게 되면은 4%에서 그냥 유지하는 4%가 이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냥 완전 고용 상태로 부를 만한 거의 그런 급 자연 실업률 빼고 뭐 굉장히 그렇게 연준 의원들도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여기서 뭐 4%를 넘어서 5%로 가고 뭐 이런 두드러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실업률은 요 정도 선에서 유지만 된다면 그쵸 조금 그 연준 의원들이 요거 실업률 갖고는 고민하지 않는 뭐 만약에 또 실업률이 폭등한다면 여기서 아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할 수도 있는데 실업률이 일단은 싼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빌 에크먼입니다. 아, 자, X인데, 자, 여기다 딱 이제 박아놨죠. 자, 뭐, 팟캐스트에서 밝혔지만, 뭐, 다 나왔어요. 뭐, 렉스 프리드만이라던가, 뭐, 나와서 3시간 동안 떠들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저기 긴장했다고 했죠. 우리 빵형이죠, 빵형. 우리 빵형한테 뺏길까봐 걱정했는데, 브래드 피트한테. 브래드 피트랑 이 여자도 유명한 교수님이시잖아요. 브래드 피트랑 연문설이 있었는데 너무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지했죠. 그래서 아예 X에 이제 박아놨더라고요. 프로필에. 자, 근데 여기서 우버에 대한 투자를 지금 발표를 합니다. 여기 우버에 대한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빌 에크먼이 지금 얼마를 샀냐면 자기 팀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기 팀이 1월 초부터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됐죠, 지금. 1월 초부터 지금 2월 달밖에 안 됐는데 1월 초부터 우버의 주식이 무려 3,030만 주의 포지션을 인수했다고 X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내용은 왜 우리 팀이 우버에 투자했는가를 얘기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차량 호출 앱이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되고 품질이 높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매년 열리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 젊은 시절부터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투자 성향이나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서 항상 리틀 버핏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칼 아이칸이라고 CNBC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지금 그 엄청 유명해진 그 사람이잖아요. 칼 아이칸한테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뭐 저기 나중에 화해를 했다가 또 싸웠다가 막 이래가지고 그 옆에 CNBC 앵커가 나중에 그걸 책으로 내기도 했었죠.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 방식이나 투자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버에 투자를 했는데 자, 단번에 지금 그때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주니어가 청문회 통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모더나 주가가 장중 급락했었죠. 근데 빌 에크먼이 우버 투자를 X에다가 올리자마자 지금 우버 주가가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이든 무슨 이런 그 투자가든 유명한 사람, 입김 센 사람들이 저런 거 올렸을 때 장중에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타날 정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뭐 우버는 원래 주가가 좋았습니다만 더 급등했죠. 빌 에크먼 포트폴리오 좀 살펴볼까요? 빌 에크먼이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힐튼이거든요. 페리스 힐튼이 바로 그 힐튼. 근데 이 예전부터 레스토랑주로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봤죠. 힐튼도 갖고 있었고 메리어트도 갖고 있었고 그때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폭락했을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방송 인터뷰에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하고 바로 한두 달 뒤에 자기 뭐 힐튼 메리어트 매입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호텔주 포기하지 않았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수익률을 보세요. 222.8%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2024년 3분기에 17.7% 정도 판매했었고 브룩필드는 최근에 매수 많이 했는데 2024년도 3분기에 무려 377.6% 추가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 2위로 올라왔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16.5죠. 이게 16.99. 자, 브룩필드는 뭐 우리나라 그 콘레드 여의도의 콘레드 호텔 있죠. 그 인수할 때도 나왔던 그 캐나다 자산운용 회사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몇 개 볼게요. 그다음에 치폴레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치폴레 8달러에 사가지고 57달러인데 수익률 609%입니다. 자, 그리고 치폴레 CEO도 바꿔서 앉혔죠. 왜? 이 지분 갖고 있으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주 제안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치폴레의 CEO를 자극시켜갖고 더 잘 되게 만들었고 치폴레에서 이 정도 성과 거두고 어디로 캐스팅돼서 갔어요? 스타벅스로 갔죠. 스타벅스 주가 지금 또 신고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 CEO가. 그때 이동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치폴레에서 빌 에크먼이랑 같이 성과를 거둔 다음에 스타벅스 가서 지금 죽은 스타벅스 살려가고 있다 또. 자, 2024년도 2분기에 22.5% 팔았다. 최근에는 팔고 있는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버거킹이죠. 레스토랑 인 브랜드. 여기 버거킹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56.4. 최근에 조금 팔았지만 아직도 포트폴리오에 12.5%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 좋아해요. 워렌 버핏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 리틀 버핏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산 게 좀 특이하죠. 자, 구글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챗 GPT, 오픈 AI 챗 GPT 나왔을 때. 이제 구글 끝났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구글 검색창에다가 치려면 한 번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나 오늘 어디 가야 돼? 나 오늘 뭐 먹을까? 나 맛있는 거 뭐야? 몇 번을 쳐야 되는데 오픈 AI는 그냥 던져버리면 그냥 다 알려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 검색은 끝났네 했을 때 빌 에크먼이 나는 아직도 구글의 저력을 믿고 구글은 지금 나중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88.7입니다.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자, 그다음에 워렌 버핏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게 여기입니다. 캐나다 퍼시픽 캔자스시티 리미티드 철도 회사죠.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부동산, 철도, 보험 회사잖아요. 철도에서 갖고 있고 거기 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합니다. 포트폴리오의 10%를 철도 회사 갖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최근에 구글하고 또 굉장히 저기가 됐던 거, 이슈가 됐던 거 나이키죠. 나이키가 급락했을 때 샀어요, 또. 지금 아직 마이너스 15.4%긴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10%가량을 채워놨습니다. 자, 과연 나이키, 알파벳 A도 샀죠. 나이키, 구글 이런 투자들이 어떨까? 지금 우버까지 뒤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투자를 많이 단행을 했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궁금하죠? 자, 우버는 지금 빌 에크먼이 뭐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했는데 이 눈송이 분석에서도 나타나네요. 밸류가 만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배당은 지금 주지 않죠. 당연히 우버는 성장주기 때문에 배당 줄 여력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굉장히 뛰어나고 과거 실적 뛰어납니다. 미래 실적에 대한 불안감과 배당을 안 준다는 거 있는데 이건 성장주기 때문에 사실 배당은 안 줘도 성장의 가도를 달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래 실적에 대한 불안감 빼고는 굉장히 좋은 지금 눈송이 분석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죠. 아까 맥도날드 얘기를 했지만 쭉 나옵니다. 이제 코카콜라 비롯해서 CVS, 이번엔 소비재 기업들이 많네요. 크로스도 있고요. 자, 이 IT도 중요하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비롯하여 이쪽 중요한 게 있고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카콜라 한번 볼까요? 맥도날드가 나왔기 때문에 코카콜라 같이 연결해서 트럼프가 다 좋아하니까 자, 레비뉴가 매출이 1%가 줄었었고요. 자,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 이건 2024년 3분기 실적 저번 분기 겁니다. 11.85 빌리언 달러 나왔었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8%. 실적이 좋지 않았네요. 2.85 빌리언. 순이익은 마이너스 7%, 0.66. 조정해주니까 플러스 4%긴 한데 0.77 정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파클링 솔트 드링크. 자, 여기 그리고 주스, 그 다음에 워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지가 않아요. 스파클링 부분도 플랫이고 주스나 이제 이 부분 있죠. 주스, 식음료, 식물 음료, 식품성 음료 마이너스 3%, 생수, 커피, 스포츠 음료 마이너스 4%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3분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과 호주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호주에서는 뭐 파워에이드와 함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4분기 예상치죠. 2월 11일 화요일 날 발표될 예정이고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요. 뒤에 표로 보겠습니다. 네, 뒤에 표입니다. 자, 코카콜라가 실적은 안 좋은데 근데 문제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절대적인 수치는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아까 다 매출 순이익, 뭐 조정 순이익 다. 근데 허들을 넘었다는 거죠.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잡혀 있는 것보다 넘었어요.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고 이번에 10.68 빌리언 달러 예상되고 있습니다. 뒤에 순이익 보겠습니다. 자, 순이익도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시장에서 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넣으면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마이너스였는데도. 그래서 이제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였고 2월 11일 날 주당 0.52달러. 자, 이번에도 일단 이 소비재의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네요. 이것만 그럼 띄워놓으면 또 서프라이즈예요. 그럼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반응을 해버리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빌 에크먼의 투자가 최근에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짧은 기간에 3종목을 넣은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구글, 나이키, 이제 우버까지 이제 뭐 소비재 기업이든 뭐 성장 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지금 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반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빌 에크먼에 관련된 겁니다. 에크먼, 나이키 신발 신고 우버를 부르자. 폴짝.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여전히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변동성이 다시 한번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우리가 설 연휴 이후에 맞았던 딥시크와 관세 여파에 대한 하락불이 어느 정도는 만회됐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형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간 단위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빠른 반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 연초 기준으로는 전 세계 증시에서 9.5%의 상승률을 보여준 채 지난해 세계 꼴찌였던 수익률이 지금은 거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 매물과 미국 고용 경계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나흘 만에 하락한 채 마무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됐었죠. 0.5%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등락을 오가다가 장 후반에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0.3%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과 기관들이 많이 담은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들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공개한 채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현대 로템을 가장 많이 담아갔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담은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여전히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재건 테마 쪽이나 유리기판 테마 쪽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속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의 상승 기조를 이어간 채 52주 신고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을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보였던 섹터별 흐름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로봇과 유리기판 재건 이 세 테마는 지난주 목요일에 올랐던 테마들이었죠. 그대로 금요일까지도 연속적인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 특히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놓고 또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규모나 속도로 승부수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의 원년이 올해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이어간 채 최근에 코스닥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상한가 안착한 종목도 나오기도 했는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모멘텀이 연속 시세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도전한다라는 코멘트가 지난주 목요일에 확인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모멘텀이 더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건주들도 이날장에서 상한가 안착한 종목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덕분인데 일단 독일에서 오는 14일에서 16일까지 안보회의가 열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회의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소식을 전할 것이다라는 게 업계에서는 100% 기정사실로 매겨지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이 14일, 16일까지도 지속적인 연속 시세를 나타낼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극적인 이슈와 함께 하락했던 테마들도 있었는데요. 이날장에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수원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포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체코 쪽에 대한 수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영 문제를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더니 슬로베니아까지 안고 가기는 약간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 소식이 나오면서 해당 날에서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대왕고래 테마 안에서도 시추 결과가 나왔는데 경제성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일제히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6개 정도 추가적으로 더 시추에 나서야 되는데 업계에서는 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예산 삭감에 나서는 등 추진력 문제가 앞으로는 큰 발목을 잡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우리가 지켜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말 사이 업계 안에서 핫했던 소식들 선별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조선주들 좋았지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화오션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화오션 관련해서 두 가지 수주 소식이 주말 사이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독일 쪽의 업체와 함께 건조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1조 원이 넘는 규모이기도 하고 기존에 원래 중국 업체와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관세와 여러 가지 좀 제재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자 한국 업체와 함께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한화오션이 되겠고요. LNG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한다라고 하는데 한화오션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일단 선을 긋긴 했습니다. 다만 기대감이 그대로 오늘 주가에 반영될지 같이 지켜보시고 또 대만 쪽의 에버그린과도 건조 계약 체결 예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이 LNG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성가당 척당 가격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중국을 피해서 한국을 찾는 고객사들이 증가된다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선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봇도 계속해서 굉장히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었죠. 일단 머스크가 현재 도지의 이 수장으로 있는데 지금 미국 공무원을 전부 다 AI와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냈습니다. 일단 정부의 일자리도 모두 AI와 로봇이 대체하는 시간이 정말로 오게 될지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일단 AI와 로봇 테마주들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애플 같은 경우는 로봇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이 램프
모양의 로봇이 공개가 됐습니다.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AI 로봇으로 확인이 됐고 오는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들이 오늘 장에서도 로봇 테마주들의 상승을 이끌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이 빨대 사용 안 한다,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자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 이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었던 부분이 올스탑돼 있던 상황이었죠. 이 때문에 종이 빨대를 만드는 제지사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도 강하게 다시 종이 빨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오늘 해당 이슈로 움직일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관세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이 만났죠. 그 안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일본의 국방비 2배 증액한다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LNG도 대규모로 수입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금액도 계속해서 증가시킨다라고 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과 함께 상호 관세에 대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에서 11일, 그러니까 국내 시간으로는 11일에서 12일 사이가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부과 현황을 체크를 해보시면 3대 무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가장 먼저 내놨었죠.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 달 유예가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을 향한 보복 관세가 오늘 0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가운데 이제 다음 차례로 기다리고 있는 이 유럽과 일본, 한국과 동남아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비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관세와 관련된 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상호 관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규제안들에 대한 코멘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가 기존의 10%였는데 2.5%까지 대폭 하향할 수 있다라는 조치안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도입되는지는 추가적인 내용을 점검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요?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상호 관세라는 건 미국이 수출품과 동일한 관세율로 미국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매기는 만큼 우리도 매길 거다라는 게 되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돼 있죠. FTA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품목 98%는 사실 관세가 없습니다. 전면 폐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는 관세 장벽이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라는 타이틀만 놓고 봤을 때는 관세를 비켜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미 무역 흑자인데요. 이 미국 상무부 무역 통계를 확인을 해보면 작년 기준으로 대미 흑자 규모가 한국이 660억 달러 정도가 되면서 9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동등한 세율을 부과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무역 적자와 관련된 불균형 자체를 해소하는 게 그의 목적이니만큼 단순 동등 세율이 아닌 무역 적자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한국도 결과적으로는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간 관세와 관련돼서 변동성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주도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테마들 혹은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테마들이 이번 한 주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AI 하드웨어,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관련주들에게 수급을 보였다가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완전히 넘어온 상황이죠. 여기에 트럼프 정책주들까지 힘을 내주면서 방산이나 바이오, 조선 엔터 관련주들도 이번 주에 힘을 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6시 반 정도에 나온 속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모든 수입산 25% 관세 오늘부터 바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테마단 안에서의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정책과 AI를 중앙에 두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주도주 찾기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주요 경제 일정들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이번에는 미국에서 주요 CPI나 인플레 지표들 발표가 나옵니다. 수요일이 CPI, 목요일이 PPI가 있고요. 일단 연준 위원들도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찾아가겠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은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주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일제히 하락불을 켰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까요?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와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살아나면서 나스닥은 1.36% 빠지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만들었는데요.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1월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14만 3천 건으로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17만 건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어서 고용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업률과 평균 임금 상승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업률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이 평균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인 3.8%를 크게 웃도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날은 또 1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67.8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꺾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게 되고 또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에는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4.3%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 대비 1%포인트 급등한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는데요.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 1%포인트가 넘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은 5번뿐이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지표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재점화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오후장에서는 이 관세와 관련된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수 국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고 10일이나 11일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오늘부터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또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11일이나 12일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즉시 발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들 오늘 좀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고 이전에는 또 자동차 섹터를 언급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국들에 대해서는 또 본보기용으로 좀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빅테크들은 하락세를 나타났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속에 10년물 국채금리는 4.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속에 이 달러는 108선까지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온스당 2,900달러 선을 돌파하긴 했었는데 조금 소폭 하락한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장에서 섹터별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살펴보시죠.
네, 상호관세 이 부가 조치 속에 이렇게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엔비디아만이 이렇게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다우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가운데서는 엔비디아와 그리고 코카콜라, 쉐브론 같은 일부 종목들만이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대 그리고 애플도 2%대, 아마존과 그리고 이렇게 구글 각각 4%, 3%의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융 규제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소식 속에 이 배당금 인상 기대감이 더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서는 이 에너지 섹터들만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럼 빅테크들은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을지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 AI 지출 부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525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 지출금이 더욱더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AI 지출 부담은 커졌지만 이 매출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와 2026년도 이렇게 순매출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티와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인도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 감소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니오와 샤오펑, 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인도 대수가 증가한 반면에 이렇게 테슬라는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대비된다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슈 있는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오픈 AI의 CEO인 이 샘 올트먼이 오클로의 회장직을 함께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고요. 또 이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AI 발전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가속화되면은 오클로 역시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졌고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문제로 인해서 파산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소식 속에 40%가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인 이 알파벳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 예상보다 부진한 1월 매출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20%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B2B 사업의 호조세와 그리고 예약금이 증가를 하면서 4분기 이렇게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분기 배당 재개 등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이 대규모로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3개월 만에 76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어퍼몰딩스도 살펴볼 텐데요. 지난 연말 이 쇼핑 시즌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당 순이익 개선과 매출이 전년 대비 47% 증가를 하면서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21% 넘는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 이 CPI와 PPI 경제 지표 등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 데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전망인데요. 이 부분 면밀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톱 기사는 역시 트럼프 상호관세입니다. 지금 뭐 확정돼서 나온 건 아닌데 아마 오늘 빠르면 오늘 중에 아마 속보로 뜨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현재 시간,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뭐 늦어도 뭐 수요일 전에 이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말을 들어서 5%의 어떤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우리한테 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좀 나라마다 좀 가중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수입품의 12% 정도 평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요. 베트남 5%, 브라질 6%, 중국 3%, EU도 한 2.7%. 우리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FTA 체결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맥스 2%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세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호관세 부과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좀 사실은 이 상호관세 타깃이 유럽연합과 중국이라는 얘기를 좀 아마, 그리고 베트남처럼 또 이제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FTA국이기 때문에 좀 뭐 무풍지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영향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긍정적인 좀 뭐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이 표 한번 볼까요? 작년인데요. 무역 적자 규모, 미국 입장에서의 이제 규모입니다. 중국한테 무역 적자가 가장 많이 났죠. 2,954억 달러, 거의 3,000억 달러. 그렇게 뭐 견제하고 수입 좀 줄이게 하고 뭐 등등등 해도요. 이렇게 어쨌든 중국의 수입 비중이 이렇게 큰 겁니다, 미국이.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66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내서 전체 8위입니다. 그러니까 크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띄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손을 댈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자동차, 농산물 이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농산물이야 뭐 우리랑 큰 관계는 없고 자동차 쪽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143만 대 정도 수출을 하거든요. 이게 전체 자동차 수출 물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겠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게다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산 자동차 별로 수입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수입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팔려서 안 하는 거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쨌든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비관세 장벽, 즉 관세 외의 방법으로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조치, 이 부분, 이것들이 조금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기가스품 인증 규제라든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뭐 승인 절차가 복잡하다. 이게 사실은 USTR에서, 미국 USTR에서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관세 어떤 장벽,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좀 뭐랄까요, 구애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아마 우리 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주간 지정만 보죠. 관세 폭탄 안 끝났다. 무풍지대 조선 엔터로 빛이 나라. 네. 표가 나옵니다만 지난주 코스피 괜찮았죠? 그 전주에 좀 좋지 않았던 거를 또 반등을 좀 해서 회복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이 한 주가 좀 괜찮고 한 주가 좀 부진하더라도 또 그 다음 주에 좀 회복하는 어떤 비교적 견조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다행이고요. 이번 주에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상호관세 이 부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 관련돼서는 또 역시 이제 원래 현지 시간 10일이니까 우리 시간 오늘 저녁부터가 될 텐데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부과한 거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원래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두 정상 간의 전화 회담이 있을 거로 얘기가 됐었는데 중국에서 먼저 선수를 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이 회담이 지금 연기가 됐고, 아직까지도 뭐 언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밑에서 실무자들 간에 조율을 하고 있을 할 텐데,
어쨌든 이런 게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 이번 주는 어쨌든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상호 관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 관세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시장의 어떤 상향을 좀 이렇게 막는 하방 압력을 주는 어떤 이런 재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뭐 쭉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두 앵커분들이 이번 주 CPI와 관련 CPI, PPI, 그다음에 미국의 소매 판매 중요한 지표들 많이 나오죠. 지난주에 미국 시장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날 미국 시장이 인플레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던 걸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어쨌든 어떻게 나오느냐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긴 한데 여기서 이제 무풍지대 조선 엔터주를 피신하라 이런 제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관세와 관련돼서 조금 부담이 덜하면서도 특히 환율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작년에 안 좋아서 올해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이런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엔터가 되겠죠. 조선은 뭐 계속 좋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되게 좋았던 AI 소프트웨어 쪽도 여전히 괜찮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크래프톤, NC소프트, CJENM, 카카오 되게 이제 좋은 종목들, 큰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실적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잠깐 카카오 이번 주 실적 발표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상황 보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주가 굉장히 좀 많이 뛰었습니다. 보니까 네이버가 10.5%, 카카오는 무려 24%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샘 얼트먼 오픈AI CEO 왔던 부분.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휴를 해서 이제 뭐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수급이 참 좋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이 지난주에 순매수 1위 종목이었고요. 카카오도 순매수 11위권 코스피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기관도 네이버, 카카오 모두 네이버 두 번째, 카카오 다섯 번째로 기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같이 쌍끌이로 순매수를 해주니까 당연히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개인들은 팔았는데요. 이게 이제 한 3년 정도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사셨던 금액들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를테면 플러스만 돌아서도 에이 지긋지긋해 하면서 이제 뛰쳐나오시는 거죠.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부터 사실 반등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요일 날에는 이제 펀드와치, 이제 ETF 종목들 주가 흐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있는 ETF면 주가가 엄청나게 좀 뛰었고요. 안 들어있으면 부진했던, 뭐 이를테면 그렇게만 봐도 크게 좀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표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수익률이 좋았던, 가장 좋았던 ETF 상품은 미래에셋 타이거의 인터넷 탑10 상단지수.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 주가 많이 떴던 종목이 더존 비즈원이라는 종목인데요.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AI를 적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ERP 시스템 이걸 이제 하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24%. 레버리지 상품도 아닌데 이렇게 주가가 뛰는 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2위가 로봇 상품 15.9%, 3위도 역시 다시 소프트웨어죠. 15.2%. 4위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앞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 계속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있고 12%. 그다음에 다소 의외로 이커머스 종목들을 담고 있는 이 ETF 상품도 11%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내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주식형 ETF 상품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0.15%. 장보다 좀 좋지 않았죠?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0.30%. 우리가 그나마 낫습니다. 개별 국가는 브라질이 5% 넘게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상품으로는 이게 지난주에도 이 상품이었는데요. 미래에셋의 타이거 항생 테크 레버리지 ETF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19.4% 거의 20% 올라서 최근 2, 3주 사이에 이게 결국 딥시크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 중국의 이 항생 테크 관련된 레버리지 ETF 상품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은 김영재 윤차증권 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 어떤 게 눈에 띄시던가요? 네, 지난주 사실 뭐 시장이 급락 출발한 이후에 또 많이 하는 전약 후강 장세였는데 그렇죠. 코스피도 뭐 0.1% 상승하는 강보합, 뭐 코스닥은 또 2% 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코스닥이 더 좋아요. 네, 뭐 지난 시간도 약간 멀었지만 이제 올해는 좀 코스닥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장의 기대감이 되는 시기 또 금리 인하 시기 여기에 과거에도 뭐 홀수나 짝수 이런 거 보시면 홀수해에는 코스닥이 좀 좋았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 얘기 다시 돌아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강보와 소폭 마이너스 지난 네. 주말 금요일 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약간 약보합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은 강보합 그리고 뭐 홍콩 증시가 상당히 좋았는데 뭐 딥시크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그래도 한 중상위권은 같다. 글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올 같고. 들어서 괜찮습니다. 우리 네네. 아직까지는. 네.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한 3천억 정도 이제 순매수했고요. 네. 코스피는 6천억 원 순매도했는데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 두 종목 합쳐서 한 6,400억 정도 순매도했기 때문에 네. 이 두 종목 제외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도 소폭 순매수였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 뭐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를 했다가 이거를 좀 연기하는 바람에 증시가 이제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계기가 되었고 예, 예. 또 이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좀 실적이 좋은 기업이 많이 더 상승하는 뭐 나빴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았을 때 좀 더 상승하는 점이 특히 국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를테면 가는 종목만 간다는 얘기네요. 네,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동안 거의 30% 가까이 상승하는 점이 조금 그런 거를 대변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아니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표는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미국 고용 지표 발표했는데 실업률이 뭐 예상보다 낮은 한 4% 정도 기록했고요. 네, 네. 그리고 비농업 신규 고용이 이제 이전 발표 수치가 10만 명 정도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고용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예. 결국 강한 고용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진 거고 그 결과 이제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확률이 거의 뭐 각 구간마다 매월 FOMC에서의 동결 확률이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네. 다음 뭐 번 금리 인하 시기는 7월 달 FOMC로 좀 될 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스타게이트 합류 기대감이 생긴 삼성전자가 한 2.5% 반등을 했는데 네. 주간 단위로 반등한 거는 좀 오랜만에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또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도 삼성전자가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방산, 제약, 바이오, 서비스업들의 강세가 좀 돋보이는 한 주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이번 주 일단 뭐 눈에 좀 우리가 좀 신경 써봐야 될 뭐 이슈나 이벤트 혹시 뭐 있으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네. 12일 날 이제 MSCI 분기 리뷰가 있고 네. 이어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MSCI 분기 리뷰에서 사실 편입 종목이 없을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뭐 혹시라도 된다면 삼양식품 정도 뭐 이렇게 얘기상을 하고 있고 편출 종목은 롯데케미칼 포함해서 최대 16개 종목이 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나가는 종목이 엄청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12월보다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고용시장 강세, 그냥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하락한 증시를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3일에 한국 옵션 만기 있고요. 14일에는 미국 소매 데이터 판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후에 이제 환율 동향과 미국 국제 금리 방향성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시장 전망은
올해 지금 지난주 후반부에 트럼프의 보편 관세 재료 부과로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오늘 하락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그런 이슈가 이미 계속 트럼프 후보 이제 당선자 시절에도 계속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이 새로운 충격이 가는 건 아니고 그 사이사이마다 구간마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예. 발생될 겁니다. 어차피 변동성 확대되는 그런 재료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가는 그런 재료는 아닐 것이라고 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역이용한다면 하락시마다는 좀 그러니까 매수하고 저가면서 할 수 있는. 예, 네. 그거 한번 안내해주면 좀 매도하는 이런 좀 발빠른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는 사실은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미국하고 이제 어쨌든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담이 좀 적을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상호관세에서 관세 뒷부분에 너무 이렇게 놀라셔서 너무 그렇게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휩쓸리실 필요는 없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사실 또 이사님이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게 수급인데 네. 외국인 수급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한번 쭉 점검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어땠어요 결과가? 결과로 보면은 외국인이 역시 트럼프 재집권 시대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예. 결국 수익이 나는 것이 외국인이 좀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종목들에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결국 국내 일반 투자자들도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잘 살피시면서 글쎄요. 좀 힌트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올해 전체 시장에서 본다면 한 1조 7,600억 원을 순매도했고 그리고 2월 들어서는 조금씩 매도 금액이 좀 줄어들기는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던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코스피에서는 1조 9천억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한 2,600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1월 20일부터 코스피에서 순매수 금액이 좀 큰 종목으로는 일단 네이버가 2,181억 원, 현대로템 2,135억 원, SK하이닉스가 이제 1,631억 원, 삼성바이오로스 1,773억 원, 두산에너비트가 1,146억 원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384억 원, 알테오전이 917억 원, 카페24 850억 원, 파마리서치 307억 원 수준으로 순매수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매수 절대 금액만 보면 사실 이제 시총 대비 얼마 정도 이제 매수 강도가 들어오느냐를 좀 보시는 것이 더 강도의 측면에서를 파악하기는 더 좋다라고 해서 시총 대비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현대 로템이 이제 시총의 한 2.5%를 순매수했고, 그리고 더존 비존이 1.8%, 삼양식품이 1.1%, 그리고 두산이 0.9%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이런 걸 정리해 보니까 카페24를 무려 3.4% 순매수해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네요. 짧은 시간에 이제 이 정도 순매수했는데 양시장 합계로 1등 종목이 카페24였고요. 성광밴드가 2.2%, 필 옵틱스 2.1%, 그리고 BHI 1.8, 레인보우 로보틱스 1.7%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업종별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주로 이제 보시면 원자력이라든지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방산, 로봇, 제약, 바이오주를 순매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인터넷 업종으로 구분되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에도 계속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무려 1조 6천억 원을 현재까지 누적으로 그 기간 동안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코스피에서 순매도 금액이 높은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1조 4천억 원, 현대차 5,200억 원, HD 현대미포 1,100억 원, 삼성중공업 1,050억 원 순매도했다는 점도 일단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는 뭐 어느 정도 이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조선주가 두 개나 있는 것도 좀 눈에 띄네요. 네네. 이게 특별히 뭐 그냥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일단 현대미포는 좀 그래도 삼성중공업은 많이 올랐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요것만 이제 말씀드리면 조선주 중에서 일단은 방산 관련 조선주는 일단 놔두고 홀딩하고 근데 방산 관련이 아닌 조선주는 일부 좀 매도하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해 중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네. 해석을 좀 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재료는 결국은 이제 이 유가가 애플은, 예. 유가가 올라야지 좀 더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시대에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에 예상한 거는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네. 것이 이제 어떤 기본 전제였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조금은 훼손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셨어요? 이 외국인 걸 쭉 수급을 점검해 보시니까요. 네,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외국인도 역시 지금 트럼프 2기 시대에 좀 수혜가 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 원자력과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어떤 에너지 정책상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줄이고 이제 과거에 있는 에너지 중에 뭐 화석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원자력이랑 천연가스를 좀 더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여기서 이제 원자력 설계라든지 건설,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LNG 터미널 건설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이제 트럼프 재집권으로 이제 전기차가 조금 또 쇠퇴하고 이제 일반 엔진 화석을 네. 쓰는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내수 1위 업체인 GM에 좀 유리하게 전개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좀 협력하는 업체들의 어떤 순매수가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샀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사는 사실 뭐 다들 아시피 미국이 지금 국방비 증액 연구를 지금 계속 글로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방어력 구축에 아무래도 국산 무기가 좀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높고 예, 예. 여기에 또 이제 트럼프 측근이 된 앨런 머스크의 영향으로 네.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트럼프 약값 인하의 어떤 정책 수혜주기도 했는데 여기에 관세 정책과 관련성이 적은 수혜주. 여기에 최근에 금리가 조금 다시 낮아지는 것도 매수 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1조 4천억 원 순매도 했는데 절대 순매도 금액은 4배, 이런 4배는 조금씩 감소되고 네. 있는 모습이다. 예. 결국 결론을 내리면 외국인이 여전히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나 그런 거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세 전쟁과 상관성이 낮은 업종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한 비중은 좀 확대한 것을 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추세에 뭔가 변화가 있는 종목이나 업종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는 어떤 게 좀 눈에 띄시던가요? 일단 점단적으로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분석을 해보니까 양지수 모두 이번에는 이제 30주간 위에 지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좀 발견되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일 이번 주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작년 5월 추세 전환이 하락된 이후에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은 건데 보통 한번 추세가 전환되면 이게 추세가 바뀌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업종으로 보시면 코스피에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업종은 없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많은 업종들이 추세 상승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상당히 좀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8개 종목이 추세가 상승 전환했는데 그게 이제 서민의복, 의약품, 기계, 의료정밀, 운수장비, 운수창고, 통신, 그리고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는 업종은 12개 업종인데요. 예. 음식료, 종이목재, 화학, 비급성 광물, 철강, 전기전자, 유통, 전기가스, 건설, 금융, 증권, 보험인데 이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유지되고 있는 업종은 종이목재업으로 2023년 10월 하락 전환 이후에 무려 16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코스피 업종은 건설, 금융, 증권업인데요. 이들 업종 안에서 최근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은 DL, ENC, 현대건설, HD산,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하나비전, 삼성증권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비전은 뭐 하는 회사예요? 하나비전은 사실은 지금 하나정밀기계가 속해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와 어떤 TC본도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공동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와 조금 경쟁 경쟁자 관계에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신규로 좀 진입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해서 최근에 이제 물론 뭐 아홉 인슈에 뭐 자금을 낸다는 이슈로 좀 빠졌지만 다시 또 새롭게 반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하나정밀기계는 상장사가 아닌 거죠? 그 TC본도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회사가 소속된 회사가 하나비전이다. 네, 하나비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네, 낯선 종목은 또 여러분께서 좀 무슨 뭔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서. 이게 이제 특이하게도 금융업종에 좀 속해 있어서 하나비전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뽑아보니까 이제 금융업종에서는 근데 금융업종이라는 게 사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보험도 있고 뭐 있는데 그렇죠. 네. 지주사가 여기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금융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네요. 네, 금융이랑 이제 보험이랑 그다음에 증권 이렇게는 좀 분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다음에요. 네, 코스닥에서 새롭게 추세 상승 전환 업종이 제약, 의료, 정밀 기계인데요. 그리고 상승 전환 후보 업종으로는 비금속, 일반 전기, 전자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업종 내에서 좀 상승 흐름이 강한 종목은 TCK, SFA 반도체, 가온칩스, HFR인데 보통 강세 전환 후보 업종 내에서 강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강세 진행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세우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미리 한번 좀 들어가서 보시고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창이 50위권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들은 뭐가 있었나요? 네, 일단 50위권 내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유한양과 SK가 신규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 같고요. 예. 카카오와 SK 하이닉스는 눌림목 자리에 있는데 이게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건지 아니면 주가 하락으로 매도 종목으로 될 건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지난 시간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알테오전과 HPSB가 상승 전환 확인되었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 신규로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크온과 주성 엔지니어링, VT는 눌림목이 위치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추세가 하락한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고려아연이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 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보로노이, 대주전자재료, 숲, 동진 세미캠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주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제약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인터넷과 AI 소프트웨어가 좀 강세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김영재 이사님의 픽을 좀 들어보면요, 어떤 종목들 볼까요? 네, 세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네. 꼽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이 현대건설입니다. 역시 아까 추세 전환했던 그 전환 가능성 있는데 예. 건설이 지금 왜 추세 전환 가능할까? 뭐 이렇게 의문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부동산 생각하면 갑자기 좀 왜 건설이냐? 그래요. 네. 근데 건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건설이 그나마 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구간으로 전입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이제 그렇게 스타트했던 것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엔터도 그런 시기였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런 모습이 지금 건설업종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 보면 현대건설이 2023년 7월에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했는데 지금 이제 1년 7개월 만이 이번 달에 상승 추세로 전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대로 상승의 전환 계기는 지난달 4분기 영업적자 1조 7,300억 원을 발표했는데 연결 자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의 향후 예상되는 비용을 대거 반영하는 빅베스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9,600억 원, 순이익 7,500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실적 발표 대비 이전 대비 한 2,000억 원 이상 금액이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기대되는 원자력 발전 건설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미 국내에 건설된 32기 원전 중에 24기의 주관사로 참여했고 UAE 원전 수출에도 삼성물과 함께 네.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현대건설이 이제 건설을 담당할 것으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올해 원자력 관련한 모멘텀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만 기간이 750억 원, 외국인 340억 원 동시 순매수하고 있어서 건설업 탑픽 종목으로 선정한 증권사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글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건설업 중에서 또 하나 이제 DLENC도 조금 주가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사실 기술적으로는 작년 11월에 이미 추세가 상승 전환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다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 4분기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941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 회사 측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가이던스로 5,200억 원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이는 작년 영업이익이 2,700억이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운 공격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의 평가는 이미 저수익률 공사 현장 마무리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5,200억 원 가이던스에 근접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하는 분위기가 형성 중이고 주가도 이런 분위기를 최근에 좀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PER 4.6배 그리고 PBR 0.3배로 건설업종 내 최저 수준의 어떤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수급적으로는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살펴보면 네, 뭐 마지막 볼까요? 종목이 이제 카카오인데요. 아, 사실 예. 아까 눌림목이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카카오가 이제 12월 추세 상승 전환 이후 눌림목에서 지금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중국 딥시크로 인한 저비용 AI 시장 성장에 수혜가 기대 때문이었고 이후 매출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내수주로 트럼프 관세 전쟁 관련 상관도가 없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제 오픈 AI와의 어떤 제휴 협정을 맺었는데 톡 비즈니스와 AI 모델 접합 그리고 카나나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성공적 안착을 기대하는 투자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제 좀 보실 것이 주가가 현재 지금 PER 44배 정도 되는데 경쟁사인 네이버의 한 19.5배 대비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러게요. 의견이 많고요. 또 최근 외국인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이지만 네이버 대비 아직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꼭 수급이 좀 붙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면 단기 반등이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서 좀 투자력을 추정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하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예. 현대건설, DLENC, 카카오 세 종목인데 카카오는 지금 조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네이버보다 좀 크다 이 부분, 높다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공교롭게도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다 건설주인 것도 좀 눈에 띄네요. 예, 오늘 김영재 선생님 말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오늘 지난주에 뉴욕 시장 좀 부진했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얘기도 끄집어내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일단 분위기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차분하게 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